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예고도 없이 닥친 비극은 때로는 허망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만큼 그 비극이 주는 충격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한 남성의 예기치 못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15년 5월 23일 새벽 5시경 한 남성이 부산 사하구의 치안센터에 들어섭니다. 손에 코피가 잔뜩 묻은 채였습니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이 남성은 비틀거리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코피를 흘렸던 이 남성은 치안센터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그로부터 8일 뒤인 5월 31일 이 남성은 사망하게 됩니다. 대체 이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31세 박모 씨는 부산 사하구의 유흥가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후배 2명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아르바이트로 보험 영업일을 하던 박 씨가 보험을 들어준 후배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만든 술자리였습니다. 술자리는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고 새벽 4시 40분경 이들은 노래방을 나섰습니다. 후배 2명이 잠시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는 길거리에서 다른 일행 5명과 마주쳤고 그 순간 일행 중 20대인 A씨와 B씨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박 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입니다. 이들은 박 씨를 넘어뜨려 머리를 발로 세게 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얼마 후 가까스로 일어난 박 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치안센터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폭행 신고를 마친 그는 비틀비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가 혼자 치안센터를 찾아 폭행 신고를 마치고 잠시 앉아있는 사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 A씨를 이미 동행해 치안센터로 데려옵니다. A씨는 치안센터에서 박 씨를 보자 다리를 절뚝거리며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쌍방폭행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시간이 흐르며 박 씨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파에 엎드린 박 씨는 발버둥하며 괴로워하다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는 손과 발을 바닥에 내리치며 고통스러운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지만 경찰은 그런 그를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잠시 후 후배들이 박 씨를 찾아 치안센터로 오자 경찰은 후배들에게 박 씨와 다른 일당 사이에 쌍방폭행이 발생했으니 얼른 합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배들은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워 폭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경찰이 박 씨의 몸 상태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이 쌍방폭행이라고 알려져 치안센터 밖에서 가해 일당들과 합의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박 씨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5시 55분 경찰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후배들을 부르더니 빨리 박 씨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안센터가 오전 6시 문을 닫기 때문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후배들이 박 씨를 추스르며 일으키자 경찰은 바로 그 자리를 걸레질합니다. 그리고 오전 6시가 되자 칼같이 치안센터 문을 닫고 나가버린 경찰들. 그들은 끝까지 박 씨의 상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얼른 정리하고 문을 닫을 생각만 가득했던 것일까요? 결국 오전 6시 박 씨의 후배들이 그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후배들은 힘겹게 박 씨를 집에 데려갔고 그는 방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현관 앞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후배들은 가족들에게 그저 가벼운 시비가 붙었다고만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바로 박 씨를 눕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이상을 눈치챈 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에 온 지 약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입술이 점점 퍼렇게 변하고 혓바닥도 꼬여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과 대뇌부종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두개골에 크게 금이 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 가해졌고 심한 골절 때문에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출혈 부위가 부풀어 뇌가 한쪽으로 많이 밀려나 있었고 뇌 앞까지 많이 올라간 상태. 결국 그날 오후 뇌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사건 발생 8일 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66분간 말 그대로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자기들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당시 치안센터에서 근무한 경찰관은 박 씨가 몸을 계속 비틀비틀 거리기에 술을 먹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주먹질을 하고 코피가 조금 난 상황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겉보기에 외상이 없었고 깨끗했다면서 어느 경찰관이든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박 씨는 손에 코피를 잔뜩 흘린 채 치안센터를 방문했고 그의 바지에도 많은 피가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으면 그냥 눈으로만 상태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태를 묻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쌍방폭행으로 판단했더라도 피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박 씨가 66분간 고통 속에 머리를 감싸주기도 하고 바닥을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그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잠꼬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의 가족들은 박 씨가 뇌수술을 받고도 뇌서 상태에 빠지자 경찰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정말 쌍방폭행이 맞는지 강하게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 책임을 묻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CCTV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먼저 무릎으로 얼굴을 폭행을 하고 그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찬 것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은 CCTV상 직접 폭행을 가한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일행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후 A씨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수사한 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그 사이 박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은 상해치사죄의 최소 형량이었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에 박 씨의 어머니는 빵을 훔쳐도 3년은 더 살던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경찰들의 직무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박 씨를 폭행해 극심한 피해를 입힌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형량을 받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어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박 씨를 수술한 의사는 의식을 잃기 전에 병원에 왔으면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조금만 빨리 병원에 왔으면 적어도 목숨을 건졌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66분이라는 시간 동안 박 씨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폭행 상황이라도 정확히 파악해 후배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이후 후배들과 박 씨의 가족들이 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주의 깊게 박 씨를 살폈더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파악했다면 이토록 허망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족은 폭행 가해자가 한 명 더 있다고 수사 초반부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A씨와 B씨 두 명이서만 폭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범인들 중 한 명이 공범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박 씨의 가족에게 보내며 반전을 맞이합니다. 결국 재수사를 통해 검거된 C씨는 1심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가 공범이라고 말한 범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유족들이 추가 공범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합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마침 공범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도착했고 이후 합의가 이뤄져 1년을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CCTV 화면에 C씨가 쓰러진 박씨의 머리 가까운 곳에서 발을 허공에 올렸다가 내리는 장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영상 분석을 맡은 국가수가 가격하는 순간은 사각지대에 가려 화면에 잡히지 않는다.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점을 인용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씨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공범을 입증해준 고마움에 그나마 합의를 해줬는데 정작 공범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오히려 나머지 두 명의 범인만 앞서 이야기한 징역 3년에서 1년이 감경된 것입니다. 박씨 가족은 이 상황에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